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0.5% 금리 인하, 시장의 마지막 붕괴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금리 인하 발표 나왔는데 미국 연준에서 4년 반 만에 이제 금리 0.5%포인트 빅컷. 그래서 금리를 0.25를 낮출 거냐, 0.5를 낮출 거냐 이거 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자, 편집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발표 직전에 0.5 쪽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0.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0.5로 이제 인하가 됐어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 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저는 사실 궁금했는데 어떻게 됐냐? S&P 500 지금도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여기서 더 올랐는데 지금 촬영 시간대 기준으로 금리 인하 발표된 당시에는 장마감이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아시아 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발표 이후에 혼란의 장이 지속되다가 안도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금리 발표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은 초기에는 조금 감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승세는 뭐 합리적인 상승세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투자자들의 어떤 그냥 감정적인 반응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안도감 때문에 랠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는 이성적인 반응이 점점 나올 건데 그럼 그 이성적인 반응은 뭘로 추정을 할 수 있냐? 데이터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들 몇 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그 리키라는 120만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 연준 금리 인하를 이제 얘기하면서 금리를 연준에서 인하를 하면 기업하고 개인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줄어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경제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낮춘 겁니다. 그럼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은행 이자도 떨어지고 채권 이자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이자율이라는 게 떨어져요. 시장 이자율이.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우리 돈을 빌릴 때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시 부동산이 오를 거다. 이렇게 부동산 불패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기업 운영을 하는데도 이제 그렇고 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금 조달하는 데 대한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죠.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그래서 사람들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된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사실 경제가 좋은 상황에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아요. 왜 이게 금리 인하라는 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좋은데 금리까지 낮춰버리게 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1년에 막 20% 30%씩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터키나 이런 짐바브웨 꼴이 나는 겁니다. 물가가 망가져요. 막 미친 듯이 치솟아서 물가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이제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제가 좋을 땐 절대 금리 인하를 안 합니다. 즉 금리 인하를 0.25도 아니고 0.5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경제가 빠르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연준에서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경제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하고 나서 어쨌든 장마감하고 계속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장이 뜨거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막 지수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거냐? 자, 일단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1957년 이후로 14번 정도의 금리 전환 사례가 있어요. 금리를 이렇게 쭉 낮추다가 이렇게 금리를 전환시키는 피봇의 사례가 있는데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14번 중에 10번이 경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71% 정도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즉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단 이런 데이터가 있고, 자, 더불어서 최근에 물가가 지금 CPI가 2.5%포인트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지 지금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지금 좀 물가 상승세가 정체된 상황, 이런 추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지금 잡혔다라고 해서 물가가 잡힌 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코로나 쇼크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기본 필수품 가격이 25%에서 50% 정도 증가를 했다.
국밥을 10,000원 하던 게 12,500원에서 15,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 사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면서 생활 필수품도 더더욱 비싸졌다. 최근에는 생활 필수품에 대한 소비도 엄청 급감한 거를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제 굉장히 엄청났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요번 이제 발표 때 이런 질문을 회피를 했고 태도가 조금 이제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 유튜버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한 주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다가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점점 이제 뭔가 악화되기 시작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낮춘 게 이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비싼 상황인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물가도 올랐다 이겁니다. 자, 일단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9월 27일에 오후 9시 30분 지금 보시는 경제한 김PB 채널에서 라이브로 슈퍼 트레이더들의 매수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9시 반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여러분의 돈 한 푼 받는 거 없이 시장에서 수천억을 벌어들인 트레이더들의 매매 전략을 공개할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 금요일 오후 30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면 밑케빈이라는 200만 유튜버도 금리 인하 요번 소식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 제롬 파월이 제가 말하는 걸 똑같이 얘기를 해요. 경제가 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금리 인하 이렇게 B컷으로 진행한 거면은 사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 21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서 0.5% 이렇게 지금처럼 한 번에 인하했을 때 50% 이상의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절반 이상이. 경제가 강하다면서 금리를 빠르게 낮추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준에서 뭐 지금 이제 금리를 0.5% 인하했지만 우리를 달래줬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금리를 빨리 낮추겠습니까? 결국 통계가 제일 중요한데 파월의 한마디 한마디 멘트보다 더 중요한 건 통계잖아요. 결국은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은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암시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큰 확신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봤을 때 0.5%포인트 인하를 처음 딱 금리 인하 하자마자 바로 B컷으로 시작했던 때 이때 주식시장 어떻게 됐을까? 요거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2001년에 뭐가 터졌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고점 대비 76% 나스닥이 빠졌어요. 이때 당시에 금리를 바로 0.5%포인트 이상으로 낮추면서 6.5%에서 1%까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금리를 낮췄는데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이제 지금 나스닥이 76%가 빠졌죠. 즉 금리 인하를 초장부터 0.5% 잡고 들어간 때에는 뭔가 있으니까 0.5%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금리를 낮추기 전부터 이때부터 낮추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사실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한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요. 자, 요걸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보통 시장 빠진다던데 왜 시장 올랐지? 요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 금리를 낮추면은 시장 떨어진다는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마다 달라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보면은 2007년에 먼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합니다. 결국은 지수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56%가 빠졌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금리를 처음 낮추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지수가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인하하면은 언젠간 시장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빠진다. 근데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오는 거지만 금리 인하한다고 당장 빠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만 봐라. 이때쯤 되면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어떻게든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도 B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시장 상승 잠깐 하고 나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금융위기 터지고 막 은행들 붕괴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똑같은 이제 다른 방식의 좀 데이터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첫 금리 인하 퍼센테이지에 따른 증시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금리 인하를 할 때 0.25로 낮추는 걸 시작을 하냐 아니면 0.5로 낮추냐 이거에 따라서 증시의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금리 인하를 0.25%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다? 지수가 12개월 동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대요. 오히려. 근데 초장부터 0.5% 인하하고 출발하는 B컷으로 출발하게 되면 어떻다? 지수가 빠지더랍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주가 지수가 이렇게 초록색의 이 라인대로 그려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회색 선을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0.5%할 때였는데 금리 인하를 땅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다가 후두두두두두둑 하고 빠진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0.5%로 인하를 하게 되면은 12개월 동안 지수가 15%는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로 B컷을 한다고 시장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지표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지금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동향을 보게 되면 2024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빅스텝을 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11월 발표 때 한 번 낮추고 그 다음에 또 빅스텝으로 B컷으로 한 번 더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0.25 한 번 낮추고 그다음에 0.5 또 낮추고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질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빨리 낮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 금리를 낮춘다? 뭔가 지금 시장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이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밑에 수면 아래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져버릴 준비가 지금 완료됐다 보니까 금리도 이렇게 지금 빠르게 낮추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은 사실은 경제 위기밖에는 없어요.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될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으면 금리를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준은에서 금리를 이렇게 낮출 거라고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뭔가 터질 게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때쯤 터질 거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B컷을 하는 게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1년 내로 금융시장과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질 거라고 봐요. 그럼 무슨 사건이 터질 거냐? 일단 제가 경제를 쭉 이제 지켜보면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부터 터질지, 이 경제 위기가 어떤 이름이 붙을지. 저는 사실 이게 대공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공황. 왜냐? 1929년에 있었던 미국 대공황 이래로 모든 지표가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대공황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때랑 지금 상당히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황이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을 거냐? 첫 번째로 중국 부동산, 제조업, 금융위기 관련된 내용들이 터질 수 있다. 왜냐? 중국 부동산이 지금 작살이 났어요. 근데 중국은 부동산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지방 정부부터 해가지고 기업들까지 다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조업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제조업 위기도 올 수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중국 제조업의 일감이 떨어지니까 더더욱 위기가 오겠죠.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 대출해줬다가 PF 같은 거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돈 대줬다가 돈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사들이 리스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조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은행 두 군데는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특히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들 쪽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이나 중소형 증권사들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PF가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많이 터질 만한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지면 어떤 게 터질 거냐? AI 버블 붕괴. 지금 AI는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지금 주가가 매겨져 있는데 이미 AI의 성장세는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주가도 이거에 맞춰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경제 위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주가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뭔가 리스크가 터지면 주가 한 번에 훅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원자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원자재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막 주식이 막 미친 듯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코로나 쇼크 이후로 찍혀져 나온 엄청난 돈들이 어디로 향하냐? 알파 수익을 위해서 원자재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내지는 뭔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형태. 원자재나 전반적인 이런 원자재들 가격은 오르면서 물가는 안 떨어지는데 경제는 어려워지는 이런 사건도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건 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현재 시황을 감안했을 때. 앨런 사태 같은 대규모 사건 사고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 이제 2022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루나 사태 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 터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암호화폐 금융위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모든 문제는 상승할 때 벌어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숨겨져 있었던 리스크들이 이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은 어느 정도 금융위기도 사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던 상태에서 땅 터지고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한 뒤에야 우리가 몰랐었던 이슈들이 터지고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무제표 조작하거나 뭐 아니면은 대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기극 같은 게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이제 경제 위기에는 늘상 버블장에는 분명히 따라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떠들썩한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재고 부실 채권 이런 것들이 갑자기 크게 급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위기가 온다면이지 사실 안 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감안은 해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고요. 만약에 0.5%포인트 지금 금리를 낮추는 B컷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정도로 사실은 금리를 빠르게 낮췄는데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되지 않은 적이 거의 손에 꼽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통계로 다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연준이라는 기관, 즉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은 단 한 번도 실업률 폭등,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금리 정책, 이런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업률 폭등이나 경제 위기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립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런 노하우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실업률 폭등하고 경제 위기 미리 경고 안 해줘요. 왜 그러냐? 패닉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은. 그래서 연준이 이런 것들 얘기하자는 이유가 뭐냐? 제가 계속 자주 비유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더라도 재난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막 갑자기 쓰나미 오고 막 갑자기 세상이 멸망하고 지구가 멸망할 때 기득권들이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미리 공지를 해주나요? 절대 안 해주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 멸망하기 10초 전에도 아마 기득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폭동이 벌어지고 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경제 위기 전에 이러한 지금 파월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늘 비슷한 행동을 취했어요.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근데 금리는 이렇게 낮출 거야. 근데 늘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파월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피커, 기득권과 어떤 소수 세력들을 위한 어떤 스피커의 역할, 어떤 그 대변인 같은 역할만 할 뿐이지 파월의 의견보다는 파월의 행동을 주목해야 되는데 행동으로는 이미 경제가 강하게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투자하시는 2024년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